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무주택자의 호소, 그것이 개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주택자분들이 엄청난 호소와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하소연과 호소가 개념이 없고 또한 멍멍이 짖는 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딩 포러 리빙이라는 그 미국 서적에 있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된 서적인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원서로 된 이 서적을 읽었던 유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무식해서 사전을 들고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밤을 새서 읽었던 책인데 그 구절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트렌드 more than event라는 말인데 이 말에 저는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구조적인 추세,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추세가 이벤트보다 항상 낫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는 트렌드고 이거는 구조적인 추세고 이벤트는 뭡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래서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명이 단명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 앞에 보이는 트렌드라는 추세는 아주 길게 갑니다. 장기간으로 가요. 시세도 아주 강력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면 되죠. 지금의 상황이 이벤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추세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벤트로 올라가는 시장입니까?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입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굳이 답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뽑아준 세대에 왜 이러냐? 앞에 지금 호소와 하소연이 많다고 그랬죠. 40대 전세살이의 호소가 지금 청와대,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국민청원입니까?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청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천 명이 됐다고 해요. 지금 이거는 기사가 조금 시간이 지난 기사인데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청원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과거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언제 과거? 박근혜 때로 돌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박근혜 때는 뭐라고 했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지금처럼 없었잖아요. 취득세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LTV, DTI 여러분들 아시죠? 그 상황. 그래서 청원인은 보니까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이것부터 뭔가 잘못됐죠. 이제 첫 마디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입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여기서 이제 글러먹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 문재인 정부 좋아하고 김어준 좋아하는 남편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이래요, 남편. 그럼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면 몇 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남편 잘못 만났습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서로 나눠 가지면서. 그래서 진보라는 가장 큰 여러분들이 슬로건이 뭡니까? 평등이죠, 평등. 결과론적인 평등. 서로 그냥 나눠 갖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거지근성이.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해야 됩니다, 이거. 뭔 생각을 해. 자살해야지. 문재인 좋아한다잖아, 남편이 김어준 좋아한다잖아. 왜 살아? 왜 먹고 살아? 그러니까 나가 뒤져.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 구성원 중에서 저는 최악의 구성원입니다. 이게 대깨문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관없어요.
민주주의 해도 상관없고 시장경제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뭡니까? 국민들이 잘 살고 먹고 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되고 이념이 어떻게 되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지금 진보들이 지금 대깨번들이 좋아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진보가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과학적 공상주의라는 거는 공상적입니다. 공상적.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상주의적인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상적인 이거는 이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옛날처럼 돌아가자는 겁니다. 집값 오르기 전에 박근혜 때로 그렇게 박근혜 때 집값이 워낙 싸니까 대출 내서 살아. 이 사람들이 김어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깠습니까? 무슨 뭐 팟캐스트 하면서 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집값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렌드면은 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죠. 뒤에 이벤트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일시적인 상승이거나 일시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예, 집값이 원래대로 또 폭락을 해서 오른 만큼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러면 과거대로 몰래대로 전부 다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니까 오늘 앨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까지는 뭐 금리 인상 뭐 얘기를 하다가 또 쑥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죠. 금리 인상 절대 못한다고.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금리 인상 안 돼요 이게. 금리 인상이란 것은 예전에 뭐 지금 2000년대도 아시지만 그린스펀 시대도 맞죠. 네, FRB 의장이 그린스펀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이란 것 자체가 정량적이지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뭐 물가 상승률이 몇 % 되고 고용률이 몇 % 되고 소비가 몇 % 돼야지 정량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발단이 되는 것이 뭐냐면 경기 과열이라는 징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FRB라는 우리가 FED를 해서 FED라고 하죠. FED를 열어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 FRB 자체가 미국에 있는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정량적으로 기준은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경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과열 징후가 나타날 수가 없죠.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거나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경기 과열 징후들이 나타나야 된다. 저는 경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려면은 향후 몇 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네, 몇 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 정도는 뭐 어느 정도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뭐 미약하게 정도. 하지만 추세적인 금리 인상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이전에 있었던 코로나 이전에만큼의 금리 폭 정도까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FRB에서 정하는 이 FED 패드에서 정하는 금리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혼자서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집값이 과거로 돌아가려면 금리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죠. 이건 안 되죠. 일단은 금리는 안 된다. 그리고 양도세 내느니 보유세 낸다. 집 팔라 해도 줄어든 매물. 그러면은 주택을 사람들이 팔면 되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를 내니니 보유세를 낸다고 하면서 집을 못 팔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증여를 하죠.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공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이것도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과거로 돌아가면 되죠. 최저임금이 가지는 의미는 건축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뭐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짓는데 이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 원가가 다시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집값이 따라서 덩달아 올라가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원래대로 2016년도 정도까지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내려갔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4에서 15년도에 보시면은 7.2%에서 7.1%, 이거 상승률이 내려간 거예요. 상승률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8.2, 그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죠. 16년에서 17년도 사이가 상승폭이 8.1%에서 7.3%로 상승률만 내려갔는데, 최저임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역사상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단군 이래, 네, 단 한 번도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삼국사기 보셔도 삼국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조선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 한 500페이지 보세요. 500년 동안 한 번도 최저임금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내리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볼까요? 17년도에서 18년도에 보시면은 최저임금 1억 폭등시켰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1억 올라갔는데 물가는 그러면 안 올라갑니까? 아파트 값은 내려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임금이 올라갔는데. 자,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 정책으로 하면서, 네, 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갔죠. 네, 약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뭐 경제가 성장한다, 뭐 이윤 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주도를 했던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7년도, 18년도 이후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갔죠. 이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최저임금을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대로. 그럼 6,740원은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8,700원에서 지금 6,740원입니까? 이전에 보시면은, 네, 6,740원이네요. 도로 내리면 되죠. 네, 그럼 집값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 네, 그리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가진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건축원가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땅값입니다. 이 땅값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 당연히 올라가죠. 공시지가를 올렸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유세를 뜯어내자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증세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시지가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3기 신도시 보상금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겁니다. 정부기관, 정부, 청와대 이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투기를 다 해놨어요. 이 땅값을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년도부터 투기를 다 해놨죠. 그때부터 공시지가 현실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자기들 투기한 거 돈 많이 보상받으려고.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안 내려갑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세제를 정하는 세율을 어떻게 낮출 수는 있겠지만 공시지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값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이때까지 계속 보여드렸죠.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원래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조적인 이유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거나 김어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마찬가지로 집값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고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마찬가지죠. 홍당기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올해 분양 50만 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입주 물량 46만 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예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세요. 보상률이 몇 프로인가? 보상률이요 8에서 9%밖에 안 됩니다. 보상이 거기서 하나라도 보상이 안 되면은 이거를 지주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보상이, 네, 지금 이 작업이 안 되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안 되면은 10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금 7월부터 지금 민간 분양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청약 공공기업 분양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8에서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0년 걸려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 여당이라든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투기를 해놨는데 이 투기를 해놓은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투기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소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값에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토지 보상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되면은 상기 신도시는 전면적으로 백지화되거나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7월부터 시작하는 예비 청약이죠. 예비 청약이기 때문에 본 청약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것을 청약에 대해서 당첨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뭐냐? 광주의 코스트코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단한 이 청약이란다. 이 청원이 등장을 했는데 왜 광주에 코스트코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냐? 아니, 광주에 두 군데나 지금 코스트코 회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코스트코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스트코 회장입니다. 왜 코스트코 회장이 한국에 들어왔냐면은 코스트코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코스트코 전체 매장 중에 1등이 한국에 있어요. 양재점, 저는 양재점으로 알고 있는데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전국에 코스트코를 만들려고 했는데 광주에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주에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순천에도 만들려고 했는데 전부 다 백지화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게 백지화가 돼버렸냐면은 코스트코 입점하면요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 광주 시민들하고 순천하고 전주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상공인들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전부 다 입점하면 소상공인 다 죽고 우리 지역 경제 다 죽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입주민들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걸 다 반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순천도 마찬가지죠. 순천도 이 코스트코를 다 계획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트레이더스미가 하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 이마트하고 그리고 이마트 쪽에서는 신세계에서 호텔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같이 묶어서 전부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광주에. 그래서 호남 전라도권에서는 전부 다 대형마트들이 무산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땅까지 사놨었는데 다 무산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와서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대형마트, 할인마트, 창고형 할인마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자기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인구 500만 넘는데 아직도 코스트코 안 들어와 하면서 뿔난 광주, 전라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네, 만들어준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제발 만들어달라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청원까지 하는 거예요. 청원. 코스트코 만들어달라고 청원까지. 그래서 지금 대전에 보시면 코스트코가 있는데 뭐 전북 쪽에 사시는 분들은 코스트코 가기 위해서 대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 쪽에는 호남하고 뭐 전북 전남은 이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케아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케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만들려고 했다고 그래요. 전부 다. 뭐 코스트코는 3개점까지 만들려고 했었고 트레이더스도 만들려고 했는데 전부 다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하도 반대가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쪽에 사는 시민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반대해놓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다. 빚내서 집 사라. 우리 너희들 대출 해줄게. 대출 규제 다 풀어줄게. 네, LTV DTI 다 풀었으니까 살아. 그때 뭐 어떻습니까? 네, 무슨 지금 뭐 투기과열지역 뭐 있습니까? 다 뭐 그냥 다 풀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엉켜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이것이 정말 개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